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재정학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조명환 교수님의 재정학 교과서를 가지고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재정적자, 국가부채, 대체 이 숫자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저랑 같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사상 최대 나랏빚 1,000조 원 돌파. 이런 헤드라인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와, 우리 나라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진실을 보기 위한 첫걸음, 딱 두 가지만 먼저 구분해 볼게요. 하나는 매년 생기는 마이너스, 이걸 경제학에선 흐름, 영어로는 flow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마이너스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전체 덩어리, 이걸 총량 또는 스톡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주 쉽게 우리 집 가계부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재정적자는요, 올해 우리 집이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딱 올해 한 해의 일이죠. 반면에 국가부채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썼던 카드값, 대출 이게 전부 다 합쳐진 빚의 총액 같은 겁니다. 어때요? 느낌이 확 오죠? 매년의 흐름과 누적된 총량은 이렇게나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막 섞어서 생각하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두 가지만 구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숫자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경제적 효과들이 쏙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빚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건데요. 마침 한 학생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교수님, 물가가 막 오르는데 어떻게 나라 빚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인플레이션 덕분에 빚 갚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아주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60조 원. 이 숫자가 바로 그 인플레이션의 마법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부채가 1,200조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 해에 물가가 5% 올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정부가 갚아야 할 1,200조 원이라는 돈의 실제 가치가 5%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거죠. 정부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60조 원 빚 부담을 덜어내는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멋있는 말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마치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60조 원 더 거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만약 그해 공식 재정 적자가 70조 원이라고 발표됐다고 해봐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 효과 60조 원을 빼고 나면 진짜로 부담이 늘어난 실질 적자는 단 1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학생의 질문을 한번 보죠.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랑 고속도로를 짓는 데 쓰는 돈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이것 역시 재정적자의 크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 월급처럼 한 번 쓰면 그냥 사라지는 돈, 우리 집으로 치면 식비 같은 경상 지출이고요. 다른 하나는 달이나 항구처럼 만들면 미래에도 계속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을 만드는 것. 이건 우리 집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것과 같은 자본 지출이죠. 하나는 소비, 하나는 투자.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정부의 회계 방식이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쌩쌩하게 쓸 수 있는 1,000억짜리 다리를 짓는 투자도, 그에 쓰고 없어지는 1,000억 원의 월급, 소비도 그냥 똑같이 1,000억 적자로 잡아버려요. 아니, 1,000억짜리 자산이 떡하니 생겼는데도 말이죠. 이건 정부의 재정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플레이션 효과라던가 자본 지출 문제 같은 걸 다 감안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나랏빚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국가부채의 범위가 어딘지 딱 정하고 가야 해요. 교과서나 국제기준, IMF,
에서 말하는 국가부채는요, 보통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빚, D1을 뜻합니다. 가끔 논란이 되는 공기업 부채 같은 건 여기서 일단 제외하고 보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우리 위치가 딱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약 50.7%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얼마죠? 무려 117.5%예요. 1,000조 원이라는 액수 자체는 엄청 커 보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덩치랑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수치만 딱 놓고 보면 우리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와, 우리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끝내면 될까요? 아, 교과서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의 숫자 자체가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미래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잖아요. 이게 왜 재정에 치명적이냐면요. 앞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돈 나갈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확실한데 정작 그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할 젊은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빚이 얼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재정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